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증시가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며 4,100선을 재등정했고, 삼성전자는 35일 만에 11만원대를, SK하이닉스는 58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과 의미를 박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정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은 한마디로 반도체주도 랠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매수가 2조 원 규모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 차익 거래가 아닌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105.93으로 플러스 2.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29.14로 플러스 1.52% 올랐고요. 박 교수님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회복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심리적 반등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미국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4천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숨에 100포인트 이상 올라서며 4,100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이 15조 원을 넘어서며 충분한 유동성을 동반한 상승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거래 대금이 뒷받침된 상승은 추세 전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특히 강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약 1조 2천억 원, 선물 시장까지 합치면 총 2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8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이런 쌍끌이 매수세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오늘처럼 두 주체가 동시에 매수에 나선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지난 몇 주간의 매도세를 멈추고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 변화를 시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개인은 약 6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 몇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빠질 때 개인이 받아냈고 이제 주가가 회복되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매도 규모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수세가 압도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업종과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1만 5,100원으로 플러스 3.95%, SK하이닉스는 58만 원으로 플러스 6.03%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플러스 3.93% 급등했고 TSMC도 플러스 1.5% 상승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입니다.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독보적 위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3E 공급의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11만 원 회복은 35일 만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1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이후 1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었는데 오늘 단숨에 11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 기술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골든크로스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닌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이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세였나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플러스 9.11% 급등하며 12만 7천 원을 기록했고 PNT도 플러스 4.35%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의 장비를 공급합니다. 최근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미반도체의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고성능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비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고려아연이 138만 3천 원으로 플러스 5.57%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은 비철금속 가격 상승과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의 셋 벤처 투자입니다. 22,200원으로 플러스 29.98%나 급등했는데요. 이는 최근 IMA 종합자산관리계좌 시장이 8년 만에 재개되면서 자산관리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IMA 시장 재개 소식이 있었죠? 네,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8년 만에 IMA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IMA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2017년 회계 부정 사태로 시장이 폐쇄됐다가 이제야 재개된 겁니다. 첫날부터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미래에셋증권은 공격적인 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자산관리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의미하며 관련 금융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주나 에너지주는 어땠습니까? 한화오션은 10만 9,700원으로 플러스 0.18% 소폭 상승했고 두산의 너빌리티는 7만 8천원으로 플러스 0.78%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몇 달간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종목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이고 두산의 너빌리티는 원전 수출과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9.13원으로 플러스 0.32% 상승했습니다. 1400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입니다.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은 내년에 2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4차례보다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원화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것은 시장이 정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개인들의 달러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파킹도 달러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단기 주차 자금마저 달러로 운용하는 이른바 환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환테크가 그렇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은행권 자료를 보면 외화 예금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달러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1,400원대 환율이 유지되면서 개인들은 달러를 사두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00원의 달러를 샀는데 만약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면 100원 이상의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단기 자금을 환테크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적정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적정 환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모델을 종합해보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펀더멘털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1,300원에서 1,400원 사이가 적정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400원대는 미국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환율은 다시 1,400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3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6,834.50으로 플러스 0.88%, 나스닥은 23,307.62로 플러스 1.31%, 다우 지수는 48,134.89로 플러스 0.38%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엔비디아가 180.99달러로 플러스 3.93% 급등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AI 수요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최근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 개발 소식, 구글의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시리즈의 출하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미 수조 원 규모의 선주문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가시성이 최소 2026년까지는 확보됐다는 평가입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애플은 273.67달러로 플러스 0.54%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출시 예정인 AI 기능 탑재 아이폰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테슬라는 481.20달러로 마이너스 0.45% 소폭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확대와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400달러대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 지지선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VX 지수는 어떻습니까? VIX 공포지수는 15.25로 플러스 2.28% 상승했습니다. 15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VIX가 20을 넘으면 시장이 불안하다고 보고 10 이하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15 수준은 시장이 약간의 경계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말 연시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사이의 기간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면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5%로 플러스 0.85%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10년물 국채 가격은 112.41로 마이너스 0.26%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장은 이제 내년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고, 이는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4%대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오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2026년 한국 증시 전망이 화제인데요. 슈퍼사이클과 개혁이 만났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매우 주목할 만한 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2026년에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입니다. AI 혁명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지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20% 수준으로 선진국의 5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개선되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할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제시했습니까? 모건 스탠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 증시의 PER이 9배 수준인데 이것이 1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4,500에서 5,000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중국 리스크, 북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외면받았는데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모험 자본 공급 확대 소식도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모펀드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한 번이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하면 즉시 퇴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조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혁신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면 한국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입법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2단계 입법 속도전을 선언했다고요? 네, 매우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독자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특금법 정도만 있고 본격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하고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단계 입법은 우선 시급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먼저 입법하고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 전망도 나왔던데요. 게임주들이 올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신작 출시 지연, 중국 시장 규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사들이 준비해온 신작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고, 특히 중국 판호 승인이 재개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게임 개발에 접목하는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네요.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이 무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는데 JW 신약과 종근당은 여전히 무상증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무상증자는 기업이 보유한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주주들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식 수만 늘어나고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유한양행은 시장의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계획을 철회했지만 JW 신약과 종근당은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유동성 확대나 소액 주주 확대 같은 목적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영풍과 MBK가 공동으로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발표는 본질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것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회적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이슈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영권 방어와 주주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리 팩터링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요. 브랜드리 팩터링이 동성제약 오너 일가의 선행 계약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실질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M&A 시장에서 실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해도 숨겨진 계약이나 부채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수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금 가격이 온스당 4,441.5달러로 플러스 1.84,
9% 급등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금 가격은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금 가격 상승의 배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 전망입니다. 비록 현재는 달러가 강세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은 가격도 신고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뉴스 제목에 미국 베네수엘라 봉쇄와 금리 인하 기대에 금과 은이 또 신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 금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은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은의 산업적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WTI 원유는 배럴당 57.1달러로 플러스 0.78% 소폭 상승했습니다. 50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원유 시장은 현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원유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89,000달러대네요. 비트코인이 89,363.56달러로 플러스 0.84% 상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현재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의 주된 이유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트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젝트들은 독자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과 NFT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입법 추진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연말까지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는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산타랠리란 연말 연시에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12월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은 달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것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까지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얇은 장이 펼쳐지면서 작은 호재나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년 초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1월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등이 주목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만약 반도체 업황 개선이 확인되면 시장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은 기관 투자자들이 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섹터와 종목에 자금이 몰리는지를 보면 올해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입니다. 이건 이미 오늘 시장에서 확인됐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최소 향후 2, 3년간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 중소형주들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원전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의 PER은 9배 수준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10배보다 낮은 수준이고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해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미국 S&P 500의 PER이 20배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시장의 할인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갭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증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 낮은 자본 수익률, 불투명한 경영 등이 할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마열시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 관점을 유지하여시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여시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여시오. 현재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레버리지를 조심하여시오. 신용이나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손실도 확대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서 비교적 조용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공휴일이고 미국 증시도 휴장합니다. 다만 주목할 경제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내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의 배당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반도체가 이끄는 반등, 그리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구조적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연말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4,100선을 재등정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1만원, 58만원을 회복하며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이번 주 거래량 감소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